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에 비 많이 온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많이는 안 오고 그냥 간간히 좀 뿌리고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번 비 피해 때문에 비 얘기만 나와도 좀 가슴이 좀 콩당콩당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 또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 얘기 한번 이진아 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고요.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현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근 정치 현안 둘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 차입니다, 오늘이. 어제까지는 의료진이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했는데,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이송을 준비를 했는데, 대표가, 나 싫다. 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극구 부인을 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실패를 했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옮기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8일째 어제자로 나온 뉴스엔 이렇게 나왔어요. 18일째 단식하는 이재명 구급차 거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방탄 프레임을 우려한다. 제발 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방탄 프레임이에요, 이까짓 게. 무슨 그냥 영장 실질심사 받아가지고 무슨 면하면 되는 거지. 내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19일 차까지, 어제까지 18일 차, 오늘 19일 차까지 단식하는 사람이 무슨 방탄 프레임을 생각합니까? 좀 기자들, 국민일보 기자 이따위로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뭘 방탄 프레임을 우려해요, 이 상황에서. 자, 정말 짜증납니다. 자, 그거 말고 구급차 왔다가 결국에는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서 철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18일째마다 건강이 크게 악화된 이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호출했었으나 왜냐하면 장기 손상, 급성 쇼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측근이 이렇게 말했대요. 병원 갈 때 지났다. 이거 무슨 말이죠? 병원 갈 때 지났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병원 갈 때 지났다. 이거 너무 끔찍한 말인 것 같아요. 자, 병원 갈 때 지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표가 굽히지 않고 본인의 단식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꿈쩍을 안 할까, 상대방이. 얘기가 안 되니까. 내 목숨 걸고 지금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잔인한 정치. 정말 무섭습니다. 요 얘기 어쨌든 김현 의원한테 한번 좀 자세히 이것저것 물어볼게요, 제가. 자, 그리고요, 슬기로운 경제생활도 해야 되니까.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30만 구독자 이벤트 경기도원 영심 손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최종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원 영심님. 요즘처럼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때, 지치고 힘겨울 때 항상 빠르고 새로운 소식과 소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줄 거라 믿으며 오래도록 응원합니다. 뉴스마토 노영희 변호사님의 화끈한 진행 뉴스인사이다. 청량감 최고 화이팅 하세요. 짝짝짝. 그러면서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 보내드린다고 파페포포 안단테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인용한 내용 자체는 뉴스마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인용글에 이거더라고요. 서러운 즈음을 살고 있는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을 때마다 20살 무렵에 보았던 바다를 떠올리며 내게 묻는다. 지금 너는 얼마의 깊이와 넓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는 얼마의 깊이와 넓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페페로포 안단테라고 하는데요. 페페포포인가요? 페페포포네요. 파페포포 안단테. 이름이 너무 어려워. 죄송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본인을 잘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20살 때 혹은 30살 때 본인이 생각했던 미래의 나의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깊고 넓고 잘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굿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편지 보내주시면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쫙 모아놓고 이렇게 딱딱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손편지 어려우신 분들 커뮤니티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연 뽑히신 분에게는요, 고급 메모지 그립톡, 텀블러 등 어디서도 팔지 않는 한정판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립니다. 영친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핵 공격 시 정권은 종말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아 기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출발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군사 협력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발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결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엄청 강경하게 대응하는 거 좋아요. 유엔 총회에도 참석하시고 좋아요. 18일 날인데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신하고 인터뷰도 했다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19일차 단식하다가 쓰러져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장기 기능 손상이 아마 심각하게 됐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마디라도 언급을 하고 우리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치하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취임해가지고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고 만날 필요 없다. 내가 왜 범죄자를 만나냐 이딴 말하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닌데 그 이후에 원내대표한테는 내가 먼저 만나겠다 또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원내대표가 우리 대표부터 먼저 만나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하도 검찰이 난리치니까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고 더 이상 검찰 스토킹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권력을 가지고 총칼 말고 실제 이 수사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권력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싶었겠죠. 지금 병원에 갖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댓글도 그래요. 대표님 제발 무탈하세요. 대동세상님. 사랑이님. 국힘 정부 여당은 인간인 걸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왕자 어린이 잔인한 정치가 너무 슬픕니다. 문스타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오경수님 정치인들 두 얼굴 정말 무섭습니다. 목숨의 이급한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니 H님 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상대방은 개무시 이제 남은 건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등등등등등등. 가거라님은 나라가 검찰총장 당님 이런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이진아 기자가 윤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출국한다. 북러 협력에 경고할 것이다. 이딴 말 하는 거가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계속 하시죠. 네, 일단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히 합시다. 네. 짜증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이날도 이제
이 예전과 똑같이 이제 해외를 떠나기 전에 꼭 외신과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어제 공개된 AP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에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2024년부터 25년까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요. 또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 정권의 종말로 기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번에 마련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마련된 핵 협의 그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외에 외신에서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것의 위험성을 좀 조명을 했고요. 일단 이 얘기를 이거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왜 중국이 여기서 좀 애매하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서로 공조하고 옛날 소련제 무기를 북한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뭔가 우크라이나전에서 뭔가 조금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의 스탠스가 조금 애매하다. 이 얘기를 좀 사실은 원래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군요. 두 번째 얘기하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비리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표 단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9일 차에 오전 7시 한 10분, 11분경에 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된 거에는 5가지 안을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사죄와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했던 거에 따른 민주당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금 대표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나머지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요?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그만하세요 이 말하면 끝나는 건가요?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에 가가지고 지지하면서 병원 가세요 대표님 여기까지 좋은데 왜 쓸데없이 쪽가위 같은 걸 가지고서 사람을 위협하고 흉기를 가지고서 그 앞에서 난장판을 벌입니까?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무식하게 대응할 때가 전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고 그 대의가 옳은지 그른지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움직여야죠. 이거를 왜 말도 안 되는 방탄프레임 운운하면서 쓸데없이 물타기를 하고 물을 흐립니까? 지금 보세요. 대표가 다 죽어가는 이 마당에 정당 지지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럴 때 정당 지지도 막 내려가거나 푹 내려가거나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이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국민들 전부 다가 이 대표는 괜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런 쇼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같은 당에 있는 다른 당원들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놔둡니까? 그 대표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럴 때는 본인들이 같이 나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줘야지 중도에 있는 혹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혹은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다른 사람들이 뜨끔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모와 이 꼴이 나는 거죠.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지 뭐 정신이 차리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검사 탄핵에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말해봤자 민주당 해봤자 뭐 또 뭐가 됐어?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르면 좀 오늘 제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즉시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속도가 붙은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이제 18일 날 차에 접어든 이재명 단식 상황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이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목소리 때문에 좀 속도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됐고요. 또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면 국정상 제출하게 되면은 2012년 7월 김항식 당시 국무총리 해임한 이후에 11년 만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도중에 야당의 갑작스러운 총리 해임안으로 민생을 논의해야 할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비이성, 비상식, 반국가적 행동, 화성인의 결의문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보는 사람들 혹은 자기 입장마다 이렇게 말들이 다르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니 진짜 개판 5분 전이다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윤 정부 내각 총사퇴하라. 뭐 말로만 하면 뭐야. 이런 말 이렇게 소용가 없다고 나는 말 꿈쩍도 안 해요. 실력을 보여줘야죠. 우선 자기네들끼리 지금 160명이면 할 수 있잖아요. 올리세요. 안 들어주면 계속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대표에 대해서 도의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여당을 계속해서 공격하세요. 비난하세요. 대표와 힘을 같이 해보세요. 행동을 같이 해보세요. 한 명이 단식하는 거하고 100명, 1000명이 단식하는 거하고 무게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방관하고 나몰라라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거면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 국민들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움직여봐야 돼요. 예? 민주당 사람들 진짜 안 움직여요. 왜들 그렇게 다들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들, 우리는 정말 효능감이 없잖아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머리가 그렇게 없어요? 머리를 잘 써봐야 돼요. 머리를. 사람들의 가슴을 끌어올리고 머리를 쓰라고요. 예? 공감을 같이 하고 같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네. 의지를 가지면 또 국무총리 회의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아니, 올리기만 하면 뭐해요. 예?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하는 거 보세요. 일찌감치 올려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결국은 다 그냥 기각 이런 얘기 나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진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머리를 써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내가 우리 기자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에 9번의 해임 건의안을 올렸었지만 그동안 정족수를 못 채워서 정족수를 채워서 표결이 붙여진 건 4번이었고 근데 모두 부결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좀 더 대표께서도 쓰러진 마당에 좀 더 투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이제는 비명이고 친명이고 다 징글징글하니까 그만하고 민주당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지고 하세요. 아니면은 아예 말하지를 말고 그냥 당을 해체하시든지. 정말 이상한 당이 돼버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에? 당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무엇이 옳은지를 본인들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뉴스인 사이다를 열렬히 후원하고 먹여 살려주시는 주님
통통물 광고 시간입니다. 야, 아무리 광고주가 최고라지만 주님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밌자고 한번 해본 얘기인데요. 바로 국보 국밥 8종 세트입니다. 닭곰탕, 설렁탕, 순댓국 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밥 8종을 모았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숙취가 있을 때 국밥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조리해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한 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 든든하게 채워줄 국보국밥 8종 세트. 지금 통통물 회원 가입하시면 20% 할인 쿠폰을 무제한으로 드리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통통물 검색해주세요. 영진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국밥은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볼 때 주모가 딱 지나가는 어사라든가 뭐 나그네라든가 양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국밥 한 그릇씩 딱 떠주잖아요. 그때 김이 무락무락 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맛있게 먹으면서 아 진짜 먹고 싶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끓여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대담한 대담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치권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김현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방통위부터 정치계까지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만에 결국 여의도 성미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도 뭐 속보로 지금 봤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정청래 최고가 현장 상황을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송이 됐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 병원으로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거의 방문하는 분들을 못 만난 상태고, 좀 크게. 예, 못 만난 상태고, 네. 어제도 거의 누워만 계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도저히 안 돼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송한 후에 뭐 다시 안정이 되면 단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하고 김현 의원하고 지난번에 5일째 되던 날, 물론 김현 네, 의원은 네. 그 전에도 갔었지만 네. 5일째 되던 날 같이 갔었었고 그때 마침 최고위원 회의가 열려 있어서 더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규탄을 하고 그리고 당 대표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에 스치기만 해도 너무 온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5일째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악수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인사는 하고 누군지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뭐 거의 한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사실 단식 시작할 때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태도나 이런 저희가 그 국민들이 분노하고 사실관계도 왜곡시키는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지속적으로 야당을 경멸해오고 무시해오고 그렇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무기한 단식 농성 그리고 목숨 건 투쟁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측근이 이제 끝났다, 뭐 병원 갈 시기 지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사실은 되게 불안한 상태예요. 그렇게 건강이 19일차 되면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제 종교인들이 단식을 할 경우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단식은 여느 단식하고 좀 다르게 촛불 집회에 문화제 할 때도 계속 참석을 했었고. 계속 참석을 해야 본인이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4번까지는 연설까지 하셨죠. 연설까지. 예, 연설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검찰 조사 2번, 그 다음에 후쿠시마 폐기수 오염, 네. 그거에 대한 반대 집회에도 참석을 하셨고, 그게 아마 3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연설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계속 하셨어요. 열흘 넘게까지도 예, 예.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러 온 분들 만나서 이제 대화 나눈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각계각층의 이해가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또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몸의 상태를 계속 네. 악화시키는 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길게 단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단식은 이제 당 대표로서 단식하는 거기 때문에 한 3-4배 정도의 그렇죠. 체력 소모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세월호 때 김용호 씨가 단식을 43일 정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때 옆에 계속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요. 거의 체력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냥 그런 수단으로 자꾸 이용해 먹는 그런 질문 하나 내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런 식으로 단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단식을 보통 하게 되면 물도 안 먹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하고 소금을 먹습니다. 물하고 소금을 네, 먹어요? 네. 아, 수분과 전해질 뭐 이런 것들 때문인가 네, 보죠?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단식의 기준은 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아.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면 이제 그 몸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네. 당을 뺀 모든 게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안 먹는 게 이제 단식, 먹는 거를 끊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에도 당이 있는 거고 다 그것을 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만 이제 하면서 최소한의 그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그냥 섭취하는 그 거죠. 몸에 있는 균형점이 조금이라도 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의 정도로만 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사실 우리 김현 의원도 방통위원 할 때 이 김효지 씨가 너무 지나치게 언론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하면서 단식을 그때 하셔가지고 MBC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결국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지를 한 5일 정도는 일단 방통위에서 함부로 못하게 저지는 일단 하셨었거든요. 본인이 단식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단식을 도대체 왜 하냐?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김현 의원도 했는데 결국에는 끝나고 나니까 약속해놓고 끝나고 나니까는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늦추는 효과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최소한의 늦추는 효과만이라도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무도하고 그다음에 군사 작전 펼치듯이 방송 장악을 무모하게 하는데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 일단은 단식을 통해서 여론화시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왜 단식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에서 그냥 회의를 하면 외면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리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인간이라면 네.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그렇죠. 라고 바로 상대방이 그거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용산에서 네. 누가 단식을 하라 그랬냐라는 맞아요. 말로 하고 그다음에 네. 해외에 가는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의 중심이 대통령과 부인에 맞춰져 있는 거죠.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겠다라는 그런 적반하장의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 내 몸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용산의 그런 태도나 아니면은 방탄 프레임이라든가요? 여당 네. 대표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전국 자체가 꼬여 있다.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관점과 말과 행동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야당의 제일 의석수가 많은 당의 대표이기도 하니까 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처럼 대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법 위에 때문에 군림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그동안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면서 해봤지만 안 되니까 최우선으로 하는 거다. 네. 이제 이런 각오로 지금 야당 대표가 여기 임했다는 건데 이런 조롱도 있었어요. 물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뭐 여당에 뭐 먹는 거 가지고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잠자러 들어가냐? 니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면서 나중에 안 먹은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실제 그건 뭡니까? 일단은 의사가 계속 이제 현장에 상주하고 맥박이나 있군요. 혈압이나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했던 음식물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모종에 몰래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체크가 됩니다. 몸에. 네. 체크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잠을 당 대표실에서 주무셨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단식하는 장소에서
세기도 하셨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제 안으로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왜냐면 그 곳에 계시게 되면 경호 인력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군요. 바깥에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안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밖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심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대표가 다른 어떤 뭐를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 그럼요. 드러나는 건데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예.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아니, 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다 체크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5일 동안 단식할 때 물과 소금으로 했는데 우리 그 이제 공직사에서 제가 최초로 단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쓰레기통에 뭐가 나오는 것까지 다 누군가는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 뒤져요. 네, 그 뭐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야당 대표가 물고기 속에, 그러니까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다 노출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체크가 된다고 보기 네. 때문에 네,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계속되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비아냥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존의 단식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금도를 넘어선 사람들이다. 게다가 뭐 대통령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 당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처음에 그 말한 것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정말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는 정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제 소통하는 방식이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제 병행하고 한다고 하지만 네. SNS를 통해서 뭐 대화를 나누자라고 2차례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정말 제가 이 정부는 매를 버는구나. 지금 아무리 검찰 권력이 강하고 네. 언론의 그 동조하에서 검언 유착이 된 상태에서 정권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오랫동안 그분도 뭐 시장도 하시고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했는데 네. 물론 뭐 그 용산의 지침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네. 재량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단식 얘기를 했지만 그 방통위가 용산 부속실로 전락하면서 그러니까요. 텔레비전 수신료 뭐 그리고 막 밀어붙일 때도 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네. 김효재 직무대행이 5일째 되던 날 와서 단식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제 요구를 수용해서 일단은 좀 그 늦춰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이고 그 공당의 대표로서 또 대표가 단식할 때는 그렇게 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민주당에서 당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거나 뭐 원내대표가 단식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서 인사를 하고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풀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는데 이번의 경우는 저는 하지하책을 쓰고 있다. 네. 예, 최악의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방통위 얘기 좀 나왔으니까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이재명 대표 현재 상황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지금 이송이 되어서 의료진들로부터 체크를 지금 받고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저희들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식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나눠보는 건데요. 검찰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지금 바뀌면서 검찰의 행동이 너무 빨라지고 너무 예상대로 그냥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그런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타파와 JTBC 뭐 이런 곳을 향해서 압수수색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대선에서 니네가 일부러 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정말로 이게 가짜뉴스였고 말도 안 되는 거였으면 대선 당시 벌써 이거 1년 반 된 거 아닙니까? 게다가 JTBC에서 나온 남욱의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에요. 거의 2년 전 일이에요. 뉴스타파 얘기는 작년 3월 10일부터 한 3일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이 된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동안에 뭐가 문제인지 확인했었어야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뉴스타파랑 JTBC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거는 음모다. 대선에서 이기게 하려고 이런 거다. 그 배우의
이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은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 자체가 다 방송장악을 하려고 했던 시도였는데 네. 한상혁 위원장이 버티면서 작전을 한 1년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막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의 입장에서는 1년 정도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다급하게 할 수밖에 없죠. 총선 앞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관 위원장을 그 하자가 많은 사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자 내지는 기술자가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소위 방송 장악 방식대로 지금 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말씀대로 가짜 뉴스라고 했다면 왜 못했냐? 위원장이 그때는 한상혁 위원장이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예. 웃기잖아요.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진실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거를 진실로 여기고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수장이 바뀌고 나면 그게 갑자기 가짜뉴스가 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모든 게 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감사원도 정국이 그렇고, 운영이 예. 안 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일들을 다 뒤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걸 다 뒤집어서 애니스만 노무현으로 해서 다 솎아내고 뒤지고 구속시키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반 건데 적어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 가짜 뉴스 언론 탄압 방송사에 대한 그런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총선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아이고. 네, 그래야지만 시행령으로 진행하던 것을 법을 개정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겠죠. 네. 사실은 방통위도 인수위 때 하고 싶었던 것은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는 거였죠. 장관과 그렇죠. 차관이 있는. 독립적으로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 독립성을 지키는 방통위를 개편을 못 하는 거잖아요. 법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본인들이 다수석을 갖고 2008년도처럼 153석 정도 얻어서 하겠다 이런 거라서 모든 영역에서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정치가 되게 시끄럽구나 외면하게 만들고 투표장에 투표하러 오지 않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익을 네. 추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오죽자죽나고 답답했으면 원래 저는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언론사의 후원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만 그냥 일시적으로 뉴스타파하고 한겨레는 제가 아주 최소로 보냈습니다. 이건 더 그냥 상징적 표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억울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후원으로 한번 본인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3대 위기를 얘기하셨잖아요. 민주주의 위기와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평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좋은 신문 보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맞아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 무도한 정권에게 할 수 있는 저항은 물론 집회를 참석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고생하는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 하나라도 남겨주는 그런 참여가 많은 맞습니다. 힘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경향신문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방법 시스템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어도 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JTBC랑 뉴스타파 압수수색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뉴스타파에서는 나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용감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송사들 혹은 이 언론사들이 취재한 그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10몇 개가 넘는 그런 다른 회사들도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곤란 지경에 빠졌습니다. 방통위에서는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팩트체크 경위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요.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법성이라는 게 다 조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방송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이 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표현의 자유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팩트체크 경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거는 이것도 좀
많이 오바됐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괜찮습니까? 방통위원 했던 분이 아니, 안 했던 일이죠. 이거는 사실은 그 방송사가 재허가나 재승인할 때 내지는 뭐 방송평가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체계에서 평가를 할 때 이제 뭐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그런데 이렇게 수시로 특정한 보도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러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월권이고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 것이 독립적인 기구를 둔 것이 그런 뭐 가짜뉴스나 아니면 심의 내용의 규정 위반이다 그러면 거기서 다루고 그 결정된 걸 가지고 방통위가 그 제재가 수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이것도 서면으로 그냥 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방통위가 방심위 기능을 한다. 지난번에 정연주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방심위 기능을 방통위가 한다. 예,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의 간섭과 지시가 받지 않은 방심위를 만들었던 게 2008년도거든요. 네, 최수중 맞아요. 위원장 때 만든 건데 지금 그 이전, 그러니까 그 민간기구 준 정부기관으로 있었던 방송위원회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 그 이동관 위원장이 하는데 제가 볼 네. 때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마일리지를 계속 열심히 쌓아 나가고 계시다. 탄핵 마일리지요? 네. 탄핵이란 말은 위험한 말 아니에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하는 이동관에 겁니다. 대한 네. 탄핵. 알겠습니다. 난 딴 탄핵인 딴 줄 알았어요. 탄핵, 대통령 탄핵 또 뭐 마일리지 쌓고 있는 거는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하신 것 같고. 네. 자, 구멍뽀님 개각 인사도 한번 얘기해보죠. 이번 윤석열 정부 개각 후보자들 하나같이 말 많은 인사들인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과거 태극기 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악마라고 그러면서 막말에 가까운 원칙적인 막말에 가까운이 아니라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내 소유의 한남동 고급 빌라는 신고도 하지 않고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각각 재산 신고한 게 164억 정도더라고요. 둘이 다. 와, 이게 164억이라는 거 나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렇게 돈들이 많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 돈은 많을 수 있죠. 많을 수 많은 있어요? 걸 가지고 네. 얘기하는 건 근데 아닌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팍 늘었던데 다들. 그 예를 들어서 그 누락을 했다,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김행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위크트리 관련한 주식을 네. 뭐 짬짬이로 했다 이제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무도한 발언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부의 그냥 특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임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받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왜곡된 인식 안에서 이런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말을 하면 임용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더 많이 발생해요? 네. 그건 너무 우리들에게 희망을 뺏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 희망이 그러니까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오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인사가 네. 켜켜이 쌓이면 그 적폐는 반드시 청산이 된다는 게 역사의 진리로 저는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신원식 후보자의 그건 그다음에 김행 후보자의 거짓말 네. 그다음에 유인촌 유인촌 후보자. 사실은 이거는 과거 인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그랬죠. 더구나 이제 뭐 아까 김기현 대표가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 것도 있지만 네. 그냥 개인적인 SNS 활동을 가지고 연예인에 대해서 진짜 몰상식한 발언을 뱉어내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그 장관들 이런 정도가 이 정부의 수준이다. 예.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속상한데요. 이 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다. 이 장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장관들의 수준이다. 이제 이 얘기인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참 드라마틱하십니다. 이번이 뭐라고 얘기했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장관이 자기 부처에 대해서 내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요. 뭐 무슨 연극 무대도 아니고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장관이 그냥 뭐 더러운 거 치워주는 사람으로 지금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랑 모른다. 나는 뭐 2번밖에 안 만났다. 이러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가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콘텐츠와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었었고 이 김 여사의 행사에 2번이나 계속 같이 참석했었던 게 또 나오기도 했고 이랬거든요. 그때 대변인일 때
있고 그 옆에 조윤선 장관, 그때도 조윤선 장관이었는지 그 시기가 2013년도가 있었고 2019년도가 있었는데 조윤선 정무수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현재 대통령 부인이 이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2018년도에 그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갔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건 시기적으로 보면 2013년도면 여주지청장 가기 전 아닙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당시. 특수부 검사 시절 갔고, 그리고 이제 대변인, 정무수석 이럴 때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실 때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미술 세계에서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막 댓글에도 좋아요도 누르고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친분을 쌓는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걸로 네. 학력, 경력 뭐 이런 수많은 상황이 그때가 가장 열심히 하셨을 때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 친분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을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뭐 가면 가는 거고 친분을 쌓으면 쌓을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왜 거짓말을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2번 본 게 전부라며 친분을 부정하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신이 언급한 2번 이외에도 김 여사가 참석했던 13년과 15년 전시회 개막식에도 참석했었다. 김 후보가 창업한 위키트리와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 콘텐츠가 공동 주최 또는 주관했던 전시회였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로 만날 수밖에 없고 친분은 있다는 건 확인되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중요한 요점은 거짓말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닉슨 대통령의 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유인천 후보에 대한 얘기도 해봅시다. 유인천 장관이 도대체 문체부 장관 할 때 한 게 정확히 뭡니까? 오로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괴롭혔다. 이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있는 얘기예요. 물론 본인은 아니었다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잘 못했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지금 12년 지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무엇을 그동안에 잘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꼭 앉아야 되는 인물이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대통령에게.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네. 그때 당시 법사위 청문회 때, 법사위 때 물어봤던데 MB정부가 가장 뭐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맞아요. MB정부 때 거를 수사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것도 수사했는데 수사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아마 MB정부 때 그런 그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능들이었던 것 같고 네.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물난이 그만큼 심각하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그 외의 영역은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인데 제가 볼 때는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MB 사람들로 네. 둘러싸여 있다. 네. 알겠습니다. 치킨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이재명 대표님 정말 안쓰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저한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우리 김현 의원님하고는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후보죠. 민주당 후보가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었는데 여당 측의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씨가 결국 물론 경선이라고 한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정말 그 말이 맞았거든요. 자, 본인이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갑자기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다시 돌아왔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부가 사면복권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씨 얘기는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다. 나는 그때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당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할 수 있어요. 대통령부터 부정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법을 부정하고 시행령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지는 좀 합리적인 얘기를 안 하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제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김태우 구청장을 확정시켜서 가는 것도 뭐 이상하진 않다.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가 네.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그 결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40억을 그 국고를 손실했는데
그 사람을 3개월 만에 다시 내보낸다. 그러니까요. 이런 무도한 정권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이 없어요. 자, 일각에서는 검사와 경찰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펼치고 있는데, 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김태우 씨가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됩니다. 인사, 이렇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렇게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거, 직권남용했다는 의심받는 그런 부분,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잘했네.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오케이 해줬잖아. 이런 뜻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 잠시 기다려주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누려야 돼.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제를 공부하시니까 돈의 흐름, 돈의 맥 이런 걸 잘 아시겠어요? 지금 어디가 딱 돈의 맥이 잡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의 흐름이라는 건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네. 곳으로 흘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네. 지난 2년 동안은 굉장히 저금리였잖아요. 저금리라는 건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부동산이든 주식을 투자를 한다 하면 더 높은 기대 수익률 때문에 그게 통했던 시기였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은 5%가 넘어갔고 한국은 3%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 위험자산으로 투자했던 걸 지금은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옮기는 그런 흐름에 있다. 대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 사람들은 2년 전 저금리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그때 부동산이든 주식했던 분들 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을 갖고서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끌하거나 비투하시는 분은 많다. 근데 저는 대중이 가는 곳에는 대중이 많이 쏠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꼭지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점에 네. 이제 상투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 늘 돈의 흐름은 대중간에 역행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부동산이 폭망할 때 오히려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가 많다.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소장님 말씀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이미 레드오션이다. 그건 상투다. 그런 거 자꾸 눈 돌리면 안 되고 오히려 흐름을 이제 조금 보면서 아래쪽 올라가기 전에 이제 봤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데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사람으로 제가 20년 넘게 경제를 했어요. 정권도 수없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일단 어떤 정치색이 있어서 저보고 진보냐 뭐 보수냐를 물어보는데 저는 중립이다. 네. 대신에 현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건 전 과감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경제 전문가라면 비판 플러스 거기다 재원을 해야 대안을 네. 제시해 줘야 네.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정말로 학구열이 높은데 대학교까지도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져요. 맞아요. 부자들 아까 뭐 몇백억씩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이제 이 재산 증식 과정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주식하셔서 했던 분들 정치인들 중에 꽤 있어요. 네. 근데 제가 20년간 이렇게 봤더니 주식으로 돈 벌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부동산 자산으로 굉장히 부를 많이 불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이 부를 증여나 이제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남편하고 둘이 주식이 게다가 뭐 신우이 명의로도 원래 주식이 많았다는데 위키트리가 그렇게 비싼데입니까? 그렇게 주식이 140억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요, 거기가? 저는 일단은 뭐 이 정치인들 가운데는 주식 투자에서 국회 자료를 보게 되면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는 1, 2%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주식에 대해서는 한다 그러면 저는 간접 투자를 원해요. 간접 투자를 왜 건다느냐?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저는 펀드 투자를 해요. 매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보면 중국보다는 인도나 뭐 인도가 베트남 같은 거 괜찮다고. 좋지 않을까? 투자를 할수 있게. 실제로 포트폴리오 중에 인도, 베트남, 뭐 필리핀, 아시아를 넣어놨더니 인도 거는 벌써 한 2배, 올해만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뺄 게 아니라 펀드라는 건 간접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고, 근데 중국도 좋을 거로 봤어요, 저는. 아니, 이렇게 빨리 꺾을지 모르고. 근데 중국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중국은 마이너스인데 사실 인도가 더 많이 플러스 나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인 건데, 그렇게 이제 돈의 흐름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네. 그냥 아까처럼 질문하시기를 삼성전자 지금 팔아야 되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10년 이내 삼성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나올까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미래에 좋은 것들 당연히 뭐 전기차라든가 네. 그다음 바이오라든가 전기전자, AI, 컴퓨터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근데 그만한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초전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지금 테마주 올랐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 대부분이 다 거기에 다 10명 중에 9명이 거기다 빚내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꼭지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한 기업이 잘 돼서 주가가 막 오른다는 거는 그 기업만의 뭐 역량이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주변 국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예컨대 트럼프가 내가 당선되고 나면은 다 정리할 거다 이 저금리 파월 글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무능이 문제지 뭐 나이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앞으로 또 트럼프가 또 당선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번 앞에 해봤고요. 자, 이번에 감사원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그리고 소득 분배, 고용에 관한 통계를 아주 그냥 적시적소에 바꿔가면서 조작해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무슨 소리냐. 내가 있을 때 정말 최고의 고용률을 자랑했는데 이러면서 말했는데 감사원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계 조작을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뭐 아직 결정 나기도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진짜로 이거 맞아요? 이렇게 잘못한 게? 일단 저희가 이제 뭐 감사원의 발표가 진위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일단 이게 통계라는 걸 갖고 네. 그리고 경제를 갖고 정치가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계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수출합니다. 네, 통계 시스템 이 진짜 잘 돼 정부는 있는데. 이 못 사는 나라가 수입해 가요. 우리가 가서 셋업을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통계 조작이라는 건 후진국, 경제 위기국
이런 데서 통계 마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해서. 이게 통계 조작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요. 왜냐? 통계라는 걸 밑바탕으로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경제 현재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든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네. 아니면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인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이 검찰의 수사가 의뢰가 됐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쳐야 될 건 맞아요. 그러나 굉장히 후진적인 이게 보복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보복이 시작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늘 보면 전 정부의 어떤 업적이나 치적은 좀 이제 깔아뭉개고 자기 정부의 어떤 이걸 좀 치적하기 위해서 늘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이제 감사를 한다거나 이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이건 굉장히 시의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정부 5년간이 가장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 부동산이죠. 때문에 정권이 네.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초기부터 첫 번째 대책 나올 때부터 뭐를 얘기했냐? 저는 우서위아를 얘기를 들었어요. 저 외투 입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건 바람이 아니야. 햇빛이라고. 규제 일변도로 가면 투기 때문이다. 갭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오른다? 있다가 아니다가 그렇죠. 지금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때문이기 때문에 저 유동성을 다른 데로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네. 그랬는데 반대로 갔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가장 뼈아픈 실책이 뭐냐? 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최장수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빨리 경질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치인을 부동산 대표로 갖다 놓고 거기를 우리나라의 최장수 장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헛발질만 하잖아요. 네네. 가서 아유 처음에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말 맨날 바꾸고.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아유 6억 원짜리 아파트 없다고요? 우리 지역 구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비판을 했고요. 근데 이 정부 와서는 또 아파트 값이 좀 잡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해서 잘하란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럼요. 네. 고금리가 불과 1년 반 사이에 0에서 0.5에서 3.5% 고금리가 잡은 거지 현 정부에 잘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전 정부가 지금 부동산 이번 달에 대책 또 나옵니다. 네. 공급 로드맵 발표했는데 보니까 또 잘못됐어. 정말 공급이라는 건 중장기적이고 그때 발표하면 250만 원 하면 절반 정도만 하면 잘한 겁니다. 라고 내가 누누이 모든 정부가 대부분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만에 하나 네. 지금 감사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이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물론 집값뿐만이 아니에요. 소득, 고용 통계 조작을 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청와대 위주로 청와대의 지시하에 국토부 그리고 한국감정원을 네. 움직였다는 겁니다.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소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매주 주간 데이터를 내놓는데 지난 정부가 27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러면 평균 2달에 한 번 꼴이에요. 그런데 주간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너무 이 데이터가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면 좋은데 계속 올라갈 때는 그걸 암암리에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토부 정책과장이 부동산원 원장을 불러다가 난 협력 안 하면 지금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어머나.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건 범죄인데요. 범죄입니다. 이건 네,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이 발표했던 것들이 물론 뭐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맞았냐 틀렸냐를 얘기하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왔고 저도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실패작이다. 김현미 무능력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진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죄인처럼 취급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세계를 다 꽁꽁 묶어놓는 그런 무식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세금만 잔뜩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여기까지 여파가 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든 뭐 보수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줬는데도 이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에 대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효과를 부각시키려고 소득 분배 지표도 조작했다 그러고 고용 지표 조작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들의 모임에서 말도 안 된다. 우리를 모욕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사의제라고 하는 모임이군요.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가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네. 손석희 전 앵커하고 단독 대담을 했어요. 단독 대담을 하면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아픈 대목은 늘 마음에 쓰이는 것이 부동산이었다. 그렇죠. 그 얘기는 항상 본인이 반성처럼 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지금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 5년 동안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원은 19% 올랐다. 그리고 KB 국민은행 데이터는 60%가 넘게 3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니 그 차이를 모르니 당연히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러면 부동산 통계만 잘못됐나가 아니라 여기 감사원에서는 소득 통계, 소득하고 고용 지표는 이거는 부동산원이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청장을 중간에 갈았다.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고 청와대의 이제 이 정책실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청장을 교체했고 여기에다가 고용 지표도 지금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 전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큰 줄기인데, 근데 오히려 이 최저임금 16% 2018년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이 소득 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더 많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청와대가 발끈해서 이걸 또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계 방식이나 이런 가중치를 조작하면서 이 통계 이외에 이제 고용 지표하고 분배 지표까지 이제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제 입장은 뭐냐?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지.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집값 통계에 대해서는 KB국민은행과 그리고 부동산원의 표본 숫자와 이제 데이터의 이제 수집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일정 부분 맞는 얘기예요. 왜냐? KB국민은행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많아요. 전국에 6만 2천여 가구를 상대로 해서 근데 6만 2천여 가구가 매주 주택 거래가 있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호가 중심으로 지금 중개소에서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원의 경우에는 3만 2천여 가구, 표본수가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 실거래가 위주야.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건 야, 주간 데이터 차이도 적어도 한 배 차이는 이해가 가는데 38배 차이가 난다? 이건 통계 마사지가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가 사회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통계 조작할 이유도 없지만 그리고 특히 이번 이제 감사원의 이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이 당시 의도했던 대로 아예 KB국민은행 통계가 맞고 그리고 이 부동산의 통계는 잘못됐다라는 걸 선입견을 갖고 시작을 했고 특히나 그게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사기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기겠다라는 압박까지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감사원의 감사 방법 역시 거죠. 맞습니다. 이 조사해봐야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은 어쨌든 통계 조작이 주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고위 관료들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총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럼 아예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은 칼끝을 겨누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전면전 펼치자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SNS 통해서 입장도 표명했고 매우 분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통계 조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일단 지난달 이제 중국이 청년 실업률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네, 매우 심각하다네요. 갑자기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가능합니다. 경제 위기 국가에서 통계 마사지라고 해요. 그런데 분명 들통이 나요. 왜냐? 그렇죠. 이 통계는 자기 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유엔에 보고하고 OECD, IMF에 보고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수정된 경제 전망치를 내놓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됐다라고 하면 후진국 취급을 받아요.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들이 여기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청년 실업률 발표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외국인 투자자금이 확 빠졌어요. 왜냐면 지표를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림자 금융이 얼마인지조차 가늠조차 안 되는데 부동산 뭐 몇 천채, 몇 천만 채가 지금 이제 지금 입주하지 않은 불 꺼진 아파트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가리다 보니까 오히려 대외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통계가 그동안은 굉장히 선진 통계다. 왜냐? 굉장히 민감한 통계의 경우는 3단계로 발표가 돼요.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그런데 이러면서 통계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굉장히 조율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통계 자료 전체를 훼손했다면 이거는 그 해가 다 틀려버리면 그 다음에도 틀려요. 그렇죠. 기저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사안이고요. 쉽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정말로 잘못된 정치가 국가 경제를 망치는 망친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정말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번 정부 경제 정책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무 불안하고 좀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뭔가 좀 희망을 초창기에 좀 가졌었는데 오히려 점점 더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헛다리.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일단 지난달 8월에 가계대출도 은행권만이에요. 은행권만 한 달 만에 7조 원 가까이 6조 9천억 원. 네, 6조 9천억 원 늘었어요. 네. 5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고 이게 비은행권을 합치게 되면 뭐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6.9조라는 것도 한 3년 6개월 만에 가장 컸고요. 4월에 2조 늘더니 3조, 4조, 5조, 6조, 7조까지 간 거예요. 네. 특히 주택담보대출 영끌족의 기환입니다. 왜냐? 현 정부의 공급 로드맵을 봤더니 너무 공급이 줄고 착공 건수가 줄고 인허가 건수가 줄다 보니 2, 3년 후 내가 입주할 때쯤 현재 집값이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요. 오래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쏠리죠. 그런데 은행들은 이런 기회, 이게 사실 주택금융공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이런 기회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40, 50대가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 쓰는 게 지금 57%. 그러니까요. 막 60 넘은 분들한테 60 넘은 분이 13%. 네, 50년짜리를 해주더라니까요. 맞습니다. 20, 30대 비중은 30%가 채 안 돼요. 네. 여기다가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해. 그러니까 은행이 밑에 이제 이 정책금융공사 금융당국이 판을 깔아주니까 은행들은 이걸 이자 장사하느라고 오히려 대상이 아닌데 비대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는 지역 규제 풀고 대출 규제 풀고 세금 규제 풀고 재건축 규제 다 풀다가 갑자기 대출 규제를 막겠다라고 한 게 바로 50년 만기 주담대. 어떻게 할 거냐? 연령 제한하지 않았어요. 왜냐? 40, 50대는 왜? 또 40, 50대만 편가르게 할 거야? 왜냐? 34세 이하거든요. 주택금융공사의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예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만 34세 이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한 사람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행도 알아서 따라해라라는 겁니다. 다만 50세 이상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역차별한다라는 거 얘기할까 봐 나이를 기준하진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없어도 지금 뭐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최장 50년까지 대출해줘요. 대출해주죠. 네. 만기, 이거는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연 4%대야.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체 올해 남아있는 재원, 올해 총 재원이 여기 한 39조 6천억 원인데 벌써 이미 90%가 다 나갔어요. 벌써요? 네, 그러자 이게 일반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못 해준다. 일반형은 뭐냐?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넘어? 이건 대상에서 제외. 27일부터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 상품 이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9억 원을 6억 원 이상,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26일까지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는 대출 규제를 일단 해서 일단 가계부채를 잡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아유, 근데 뭐 이게 지금 또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잠깐 한번 좀 틀어먹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겠거니와 이렇게 하는 게 기존에 본인이 또 했던 이 정책의 기조하고도 안 맞아서 이게 나는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고요.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경제 얘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억목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여러분들,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제가 변호사 하면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보험은 현명하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보험이 장단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인식을 정확히 못해요. 그냥 보험 가입하라고 했을 때 말해주는 것하고 실제 보험을 내가 신청했을 때 요구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막연히 나는 아는 사람을 통했으니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겠거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보험 사건 많이 해봤는데 실제 들을 때에 우리가 인식하는 그 정도의 그 포인트들하고 내가 정말 돈이 필요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을 때 요청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달라요. 지금 점검을 빨리 받아보십시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컨설팅 해주는 업체거든요. 1644-1236, 1644-1236에 전화해서 일단 한번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게 뭘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010-7611-3303, 010-7611-3303으로 영업시간 이후에 전화하시면 예약해서 방문도 해드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컨설팅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해드린다고 하죠. 자, 영친이 여러분들 똑똑하게 삽시다. 똑똑하게 삽시다.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정부를 믿어갖고 우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정보가 많아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쇼미더민심과 이슈 화합으로 돌아옵니다. 저희 금요일 날 했던 쇼미더민심 화요일로 바뀐 거 아시죠? 왜? 주말 동안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정말로 더 정확한 이 지표가 확인이 되는지 한번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친 여러분 오늘 방송 고맙고요. 시청해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